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집값을 움직이는 요인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을 좌우한 결정적 요인은 금리 상승인데요. 막대한 유동성이 현재 주택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집값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시장은 높아진 금리를 적정선으로 인식하고 재편될 것입니다. 그때는 또 다른 요인이 주택 가격에 작용될 텐데요. 도대체 그 요인이 무엇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최근 급감한 출생률로 인한 인구 감소가 향후 한국의 집값을 좌우할 것이란 이야기가 자주 거론됩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집값 상승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3일 발간된 이 보고서의 통계표를 따르면 집값이 급상승하는 시점과 합계 출산율이 급락하는 시점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출산의 기준은 합계 출산율 2.1 미만입니다. 1960년대 진행된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 6명대였던 출산율은 1980년대 들어 2.1보다 밑으로 떨어졌죠.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2000년대에는 1명대 출산율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상승과 하락을 오갔던 시기였는데요. 진짜 하락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집값 상승 분위기에 출산율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집값 폭등기 1.0이 무너지고 2022년 기준 0.78명까지 급락했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주택가격이 튀어올랐던 서울은 0.59명대까지 기록했는데요. 자, 여기서 0.7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8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임 여성 100명이 있다면 70명의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죠. 여기서 절반인 35명이 여성이라고 가정하면 35명의 0.7, 즉 25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0명의 가임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100명을 더하면 총 인구는 200명이어야 되잖아요. 불과 두세대 만에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과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 집값 문제가 출산율과 너무나도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던 당시에도 집값은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을 마주한 이들이 출산은커녕 결혼도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죠. 자, 그렇다면 집값이 하락한 2023년 중반부터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천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 최저 수치라고 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정말 많이 늦었지만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저출산 관련 정책은 280조 원을 들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위도 꾸리고 각종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죠. 이것들이 공수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고 이젠 정말 모두가 문제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이 인구 감소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입니다. 먼저 최근 집값의 급등과 급락은 금리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저금리 현상에 따라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투입됐기 때문이죠. 많은 구입자가 대출을 최대로 활용했으며 일명 영끌은 제로 수준의 금리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는 나오고 있지만 과거 제로금리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이 금리가 뉴노멀이 되고 시장은 적응해 집값 변동폭은 안정될 것입니다. 이는 금리 외에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안정적일 때를 가정한 상황인데요. 당연히 출생률도 적정 수준일 때를 말하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지 못합니다.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미 몇십 년 동안 떨어지고 있던 출생률이 급등할 리 없죠.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인구가 감소할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이 진행된 지역은 이미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가 진행되고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주 여건은 더욱 나빠집니다. 인구 유입 요인이 더 악화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남아있는 고령층의 사망으로 빈집은 더 늘어나고 이 빈집을 채울 사람은 줄어들어 슬럼화가 가속화되죠.
악순환입니다. 지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라면 인구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인과학자로 저명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과거 한 매체의 기고에서 멜서스와 다윈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은 제한된 식량 때문에 서로 경쟁했고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낳기에 적정한 나이대인 청년들이 서울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죠. 당연히 사람이 모이니 교통, 쇼핑, 여가 등 각종 편의시설도 수도권으로 몰리죠. 당장 정부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로 있는 GTX를 더 짓고 연장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인구가 줄어들수록 밀집도는 더욱 높아지고 특정 지역에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한 연구원은 집값은 이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이후 한 명대 합계 출산율로도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야 하지만 인구 쏠림 현상에 수도권 집값은 버텼던 것이란 주장입니다. 결국 이 버티기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고 싶어하는 이들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부동산을 서울과 지방으로 볼 게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하락할 집값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싸움이고 우리는 이 폭탄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한국은 정말로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외의 한 인구학자가 그랬죠. 한국은 완전 X됐네요. 진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집값은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한동안 오를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니 한숨은 더 커집니다. 결국 이 집값도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의 소멸과 함께 사라져 버리겠죠. 학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집값 안정이라고요. 청년이 결혼할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집값과 아이를 서울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키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온 나라와 온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국의 미래가 잘 크길 바라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집값 양극화도 안 일어나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지도 않겠죠.